이제는 대한민국의 집착이 무서울 정도입니다. 최근 괴물 미사일 현무 5위 개발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우리 군은 늦어도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명간 70여 발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뽑아낼 예정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이 보유한 미사일의 숫자를 생각하면 과하다 싶은 정도로 많은 물량인데요. 주변국 입장에서는 여간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이 대한민국이 보유한 재래식 전력이 얼마나 강력하든 핵무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전문가들은 오히려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한민국의 경우에 한정해서 재래식 미사일 전력이 핵무기보다 우위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우선 당장 핵무기부터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미미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건 핵무기뿐이라는 공식이 세워져 있기 때문인데요. 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다름 아닌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양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모스크바가 공격당하는 지금까지도 재래식 미사일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사용하면 전쟁을 끝낼 수는 있겠지만 미경우 자신들도 핵보복을 받으리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언제든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는 걸 정치적으로 활용해 국제사회를 협박하고 있을 뿐인데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우선 수천 발의 미르는 막대한 미사일 물량으로 핵에 버금가는 광범위한 타격을 입힐 수 있고 결정적으로 대한민국에는 현무 5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들로 사용하기 어려운 핵무기와 달리 현무 5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위력은 전술핵에 버금갑니다. 대한민국만 혼자서 게임의 툴밖에 있는 특수무기를 보유한 셈입니다. 이른바 룰브레이커인데요. 그런데 최근 관계자들 3위에서 심상치 않은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무 5양산 단계에 돌입한 대한민국이 여세를 몰아 넥스트 스텝, 즉 현무 6개발에 돌입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현무 5를 개발한 이유와 현무 6에 대한 새로운 소식까지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무 5의 시험 명상이 최초로 공개되었을 때 전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무려 8톤부터 9톤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탄두 중량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모든 무기체계와 역사서를 뒤져봐도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중량인데요. 실제로 현무 5는 현존하는 가장 무거운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비밀리에 개발이 진행되던 현무 5는 올해 초 시험 발사가 성공하자 2023년도 내에 양산을 시작한다는 충격 발표로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는데요. 혹자는 현무 5의 개발로 드디어 한국형 삼축체계의 핵심이 완성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삼축체계는 적선국이 대량 살상무기, 이를테면 핵미사일 등을 발사하려고 시도할 때 먼저 그 징후를 탐지하고 선제 타격을 가하는 킬체인이 실패했을 때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이후 도발 원점을 완전히 박살 요량으로 적극적인 공격을 퍼붓는 대량 응징 보복 KMPR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무 5는 이 중에서도 KMPR 단계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킬체인과 KAMD가 방어적 성격이 강하다면 KMPR은 공세적 성격이 강합니다. KMPR이 발동되었다는 건 사실상 전면전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과 다르게 없기 때문에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해선 단시간에 적의 도발 의지를 완전히 상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무 5가 다소간의 사거리를 포기하고 탄두 중량 증가, 즉 고위력에 집중한 것도 적선국 지도부가 모여있는 주요 군사시설을 단 한 발로도 초토화할 수 있는 압도적인 화력을 보유하기 위해서인데요. 당장 북한만 봐도 대부분의 주요 군사시설이 지하 벙커나 갱도에 숨어있다 보니 어지간한 위력으로는 흠집조차 낼 수 없습니다. 심지어 만에 하나 미국이 핵미사일 보복을 하더라도 지하 갱도에 숨어있는 북한 수뇌부와 핵심 시설들은 큰 피해를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핵미사일은 특정 목표물이나 지역이 아니라 광범위한 지역에 타격을 입히는 게 목적이라 일반적으로 지표면이 아닌 일정 고도 이상 상공에서 폭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문제는 한반도의 지질이 대부분 암석류 중 가장 경도가 높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정도 폭발력으로는 지하까지 충격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북한은 연필 한 자루도 제대로 못 만들 정도로 공업력이 형편없지만 그 대신 사람을 갈아 넘어 화강암을 뚫고 지하 갱도를 만드는데 도 같은 집단입니다. 북한 전역에 고루 펼쳐져 있는 화강암 지반 속 깊숙한 지하 갱도에 미사일 사일로를 만들어두면
설사 핵미사일 보목을 받더라도 2차, 3차 대응을 가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호 확증 파괴의 균형 속에서 북한만의 독보적인 위치를 선점한 것입니다. 물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되겠지만 애초에 북한 지도부는 민간 피해 따위는 염두에조차 두지 않는 족속들입니다. 그러나 현무 5가 전력화에 돌입하면서 이제는 사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잠시 무대를 바다로 옮겨야 하는데요. 현무 5의 원리가 어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대한미사일 같은 화려한 무기체계를 좋아하지만 정작 전투함정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체계는 어뢰입니다. 대한미사일은 보통 몇 발쯤이야 피격되더라도 함정 자체의 방어력으로 버텨낼 수 있지만 어뢰가 수중에서 폭발의 버블제트를 일으키면 배수량 1만 톤이 넘는 거함도 단 한 발에 두 동강이 날 수도 있습니다. 어뢰가 수중에 폭발하면서 주변의 바닷물이 기화되고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발생한 급격한 압력 차이가 상상 이상의 충격파를 만들어내기 때문인데요. 현무 5가 지하시설물을 파괴하는 원리도 이 충격파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바로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이 개발한 그랜드 슬램, 돌보이 같은 이른바 지진폭탄이 그 원료입니다. 당시는 미사일 기술이 걸음마 수준에 불과했던 터라 주요 폭격 수단은 폭격기를 동원한 화력투사가 전부였습니다. 폭격기에 대량의 폭탄을 싣고 목표물 상공에 도착하면 공중에서 화물창을 열고 폭탄을 뿌려버리는 것입니다. 흔히들 융단 폭격이라고 부르는 방식인데요. 하지만 이런 방식은 당연하게도 명중률이 극악이었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JDAM 같은 초정밀 유도폭탄이라도 존재하지만 당시에 쓰이던 항공폭탄은 멍텅구리 폭탄이라고 알려진 무유도 폭탄이었던지라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엉뚱한 곳에 착탄하기 밀수였습니다. 더군다나 주요 군사시설에는 촘촘한 방공망이 깔려있기 마련이라 한번 폭격에 나설 때마다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는데요. 일례로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영국 공군 폭격기 지휘부에는 약 12만 5천여 명의 파일럿과 승무원이 존재했지만 전후 살아남은 건 6만 9,427명에 불과했습니다. 무려 전체 병력의 44.4%가 작전 중 귀환에 실패한 것입니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중 손실된 영국과 미국의 폭격기는 무려 12,000대에 육박하는데요. 이처럼 폭격 임무는 상당한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방공망에 격추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해서 적지 않은 폭격기 조종사가 목표물에 근접하기도 전에 폭탄을 투하하고 회함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지진폭탄은 바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개발되었는데요. 그랜드 슬램의 경우 전장만 7.7m의 총중량은 무려 10톤에 육박했습니다. 지진폭탄은 지면에 닿으면서 내부의 폭약이 폭발하여 엄청난 중량의 쇳덩어리가 땅으로 뚫고 들어가 충격파를 일으켰고 한 발로도 일반 폭탄 수백 발이 필요한 광범위한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무식한 중량과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 지진폭탄은 낮은 고도에서 떨어져도 저절로 땅속 깊숙이 박혔고 그 상태에서 폭발이 발생하니 효율적으로 기반 암층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현무 5가 지진폭탄과 반대로 직접 추진체로 비행해 목표물을 타격하는 미사일이지만 운동에너지와 충격파를 이용하는 근본 원리는 크게 다를 게 없는데요. 그러나 위력은 감히 비교할 수준이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게 지나치게 무거웠던 그랜드 슬램은 기술력의 한계로 제대로 수송할 수 있는 폭격기가 없었고 극단적으로 내부 장비를 줄인 뒤에야 간신히 4,500m 내외 중 저고도에서 투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육중한 무게 덕에 그랜드 슬램의 최고 속도는 마하 0.9에 달했는데요. 반면 현무 5는 탄두 중량은 비슷하지만 최대 1000km까지 상승한 뒤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내리꽂히기 때문에 그랜드 슬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운동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북한이 제 아무리 깊숙한 지하 갱도에 사일로를 감춰놨다 하더라도 현무 5에는 그저 맛있는 먹잇감일 뿐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현무 5 양산 결정과 함께 벌써 현무 6의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현무 6의 RCS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알려진 건데요. 여기서 RCS는 리액션 컨트롤 시스템의 약자로 압축 공기나 소형 로켓 분사로 미사일의 자세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개발 초기 미사일 형상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연구 단계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현무 6 탄도미사일은 1단 부분이 길어지고 이 단에는 고체 로켓 엔진을 장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단 외형적으로는 현무 5와 크게 다른 점은 없어서 전문가들은 현무 5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성능 개량에 치중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무 6과 현무 5와 같은 외형을 가지고 가는 것은 TEL의 효율성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현무 OETEL은 16륜터부터 18륜으로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긴 차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미사일의 성능이나 보유량, 생산 능력 등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미사일 발사대가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현무 6위 형상이 바뀌면 그에 따라 TEL도 새로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무 5와 같은 TEL을 운용한다면 TEL을 새로 개발하는 번거로움이 없어 보다 효율적이고 더 많은 TEL을 생산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합동화력함까지 더해진다면 대한민국의 화력 투사 수단은 핵 이상의 가치를 지니게 될 텐데요. 아무리 핵무기와 ICBM, SLBM, ALCM 같은 3대 핵 두발 수단을 모두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적국을 향해 발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은 상호확증 파괴, 즉 상대가 핵 공격을 하면 나도 핵 공격을 가해서 상대를 전멸시키겠다는 무시무시한 전략을 세웠고 그날은 인류 최후의 날인 둠스데이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현무 시리즈는 지금 공개된 스펙으로도 이미 핵 이상의 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의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 덕분에 비교적 사용이 자유롭습니다. 난장판이 되어버린 국제사회의 힘의 균형 속에서 대한민국만의 독자적인 무를 수립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걸 자주국방이라 불러도 되겠습니다. 한국이 최근 자체 개발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으로 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시험에 성공하자 LSAM에 사용된 첨단 기술들의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LSAM 요격체가 UFO처럼 공중에서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지상부유 시험 영상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 테스트의 목적은 LSAM 요격체의 자유로운 위치 및 방향 전환 능력을 지상에서 시험하는 것으로 이런 기민한 움직임은 높은 고도에서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한국군은 지난달 30일 충남 태안군 애드 안흥종합시험센터에서 약 200km 떨어진 곳에서 발사된 초음속 표적미사일을 약 50km 고도에서 요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요격은 LSAM의 직격 요격체, KV 킬 비이클, 가 표적 미사일 탄두와 직접 충돌해 파괴하는 히트-투-킬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적군의 미사일 예상 경로를 설정해 발사된 LSAM은 비행 중 1단과 2단, 페어링을 차례로 분리한 뒤에 홀로 남은 직격 비행체, KV, 가 홀로 표적탄을 마주합니다. 직격 비행체는 자체적으로 표적을 인식해 이동 위치와 방향을 정밀 조정한 뒤 직접 타격합니다. 사람의 개입 없이 사물을 인지해 움직이는 일종의 자율주행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LSAM은 최대 50터부터 60km 고도에서 적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LSAM이 공기가 희박한 성층권 즉 고도 18터부터 50km 상단에서 날아오는 적 미사일을 요격해야 하기 때문에 여느 미사일과는 다른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높은 고도에서는 공기가 없어 일반적인 조종 날개로는 미사일 요격체 방향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연구원들은 여러 개의 로켓 분사구로 끊임없이 자세를 유지하고 바꿔주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가 공개한 지상 부유시험 영상을 보면 LSAM 요격체는 소형 로켓 엔진 분사구가 수시로 불을 뿜으며 자세를 바꿔가며 공중에 떠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격체의 자세를 바꿔주는 장치를 DACS, 다이버트 앤드 애티튜드 컨트롤 시스템, 궤도 및 자세 제어 장치라 부릅니다. 미국의 SM-3 미사일은 궤도 수정용으로 4개, 자세 수정용으로 6개의 로켓 노즐을 사용합니다. 자세 제어용 로켓이 6개나 되는 이유는 상하좌우 움직임뿐만 아니라 팽이처럼 뱅글뱅글 도는 방향도 제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드는 궤도 및 자세 제어 장치로 액체 로켓을 사용하지만 미국의 SM-3는 무게 절감을 위해 고체 로켓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고도 상승에 따른 심한 온도 변화도 고공 요격을 힘들게 하는 요소인데요. 공기가 집중돼 있는 대륙권 8터부터 18km에서는 100m씩 고도가 상승할수록 기온은 약 0.65도씩 낮아지며 10km 고도에서 기온은 영하 50도 정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객기를 타고 해외에 갈 때의 고도가 9터부터 11km로 외부 기온은 영하 50도로 떨어지는데요. 지표로부터 약 10터부터 50km의 구간을 성층권이라 하는데 성층권 아랫부분은 약 영하 50도로 기온이 일정합니다. LSAM 위추진체와 요격체는 이처럼 극심한 온도 변화를 겪으며 음속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올라가야 하고 요격체에 민감한 적외선 센서 등도 큰 온도 변화를 극복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50km 이상의 고공 요격은 희박한 공기와 극심한 온도 변화 등 기술적으로
극복해야 할 어려운 점이 많은데 한국이 개발한 LSM이 이런 도전 요소들을 극복하고 여러 차례 요격에 성공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고도 50터부터 60km를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추적하는 시커, 정밀 추적기와 탄도미사일에 부딪혀 파괴하는 직격 비행체, KV 킬 비이클는 내 기술로 개발됐다는 점도 의미가 큽니다. 이 정도의 성능을 가진 유사무기를 개발한 국가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 번째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에드는 이미 11월부터 최근까지 내부 시험에서 총 3차례 요격에 성공하는 검증 절차를 거쳤고 이로써 한국형 사드로 기대되는 LSME 능력은 입증된 셈입니다. 앞으로 LSME 실전 배치되면 한국은 사드, 패트리엇, 천궁2로 구축된 방공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러니 한국형 사드의 첨단 요격 기술을 본 폴란드의 입장에서는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LSM은 지휘관이 요격 명령을 내리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미사일을 조종해 레이더에 잡힌 어떤 미사일도 격파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군은 2024년까지 개발을 끝낸 뒤 2025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결국 조만간 LSM이 한국형 미사일 방어 KAMD의 핵심 무기로 실전에 배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체계 개발이 5년 만에 종료되고 양산 단계에 착수하게 되는 것으로 실로 한국다운 속도를 자랑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은 벌써 LSME, M-SAM 블록 3 개발도 조기에 착수하여 어떠한 미사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수직 수평적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할 계획인데요. 앞으로 LSME 개량형인 LSME까지 개발되면 미국 못지않은 수준의 엄청난 방어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한국의 LSM 개발은 요행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의 기술력을 갖추게 된 것은 진짜 실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LSM의 핵심은 탄두가 아닌 추진기관에 맞추어 따라가는 레이더 기술 덕분입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 개발과 LSM 개발이 가능했던 것은 휴일에도 밤늦게까지 그것도 오지에서 국방 연구를 위해 노력해온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의 엄청난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LSM의 첨단 기술을 개발한 연구원들은 100% 완벽해질 때까지 실험을 반복 또 반복하면서 일당백의 정신으로 원격 측정, 레이더 계측, 광학 계측, 기상 계측, 발사대 계측, 유무선 동신망 네트워크 등 광범위한 분야의 일을 해냈습니다. 중국처럼 무지성 백기기가 아닌 기초부터 실력을 쌓은 덕분에 실험 성공과 동시에 핵심 부품 국산화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방위사업청 역시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LSM 천무해궁 등 우리 기술로 만든 첨단 무기들의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기 위해 주관기업 공모에 나섰고 4년간 400여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LSM은 핵심 기술 국산화와 양산이 동시에 진행되며 완성도를 갖추어가고 있는데요. 한국산 무기에 깊은 신뢰를 갖고 오며 러시아 미사일이 두려운 폴란드 입장에서는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LSM을 눈여겨보고 있는 곳은 폴란드만이 아닙니다. 지난 2월 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전시회 아이드 2023에서 UAE의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대통령은 한국 부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LSM을 보며 360도 방어가 가능한가? 어떤 규격의 미사일이 있는데 이를 잘 탐지할 수 있는가? 이를 수입할 때 규제 같은 것이 있는가 등 구체적인 질문을 쏟아내며 큰 관심을 표했습니다. UAE는 한국으로부터 이미 4조 1370억 원 규모의 M-SAM 천궁-LL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LSM에도 큰 관심을 표한 겁니다. 결국 폴란드 대통령은 항복 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러시아 영향 공직자 퇴출 법안을 둘러싸고 미국, EU 등 국내외에서 비판이 고조되자 한 발 물러섰습니다. 공직자 퇴출 법안을 수정하기로 한 겁니다.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버티던 두다 대통령을 움직인 건 미국, 유럽연합, EU 등 국제사회의 직간접적인 압박이었습니다. EU 사법 담당 집행위원은 조사위원회가 공직자로 선출될 수 있는 시민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이 우려의 핵심이라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고, 미 국무부도 폴란드 정부가 폴란드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데 악용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우려한다며 안제이 두다 대통령 측을 압박해왔습니다. 특히 EU가 두다 대통령 측을 압박하기 위해 자금 인출을 금지했던 EU 계좌를 풀어주면 한국에 결제해야 할 무기 대금도 인출 가능할 전망인데요. 러시아의 미사일이 코앞에 있는 지금 폴란드는 내부 권력 다툼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러시아의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도입하는 일을 최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폴란드에서는 또 한 번의 대규모 훈련이 열렸습니다.
아나콘다 23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번 훈련은 폴란드군에서만 1만여 명, 그 외 나토 연합군에서 9개국 3천여 명이 참가했는데요. 발트해 방면 훈련장에서 한데 모인 병력들로 전시 상황을 감안한 실전 사격을 하며 군의 장비와 지휘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F-16 전투기, 바이락타르 무인기, 미-14 헬기, WR-40 랑구스타 다연장 로켓 등이 동원되었으며 AHS 크라브나 K9 같이 폴란드가 사간 한국 무기들도 모습을 비췄죠. 이 훈련의 클라이맥스는 뭐니뭐니 해도 푸른 바다들 접한 해변 모래사장에서의 대규모 화력 투사였다고 할 수 있었는데요. 천지들 울리는 굉음을 내면서 바다 멀리 포탄을 날리는 K9 과 크라브는 훈련에 참여한 세계 각국의 이목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게 폴란드 수출이 성사된 덕분에 최근 들어 한국 무기들이 잇따라 나토 훈련이라는 큰 무대에 첫 데뷔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의 나토 동맹국들은 폴란드가 훈련장에 끌고 온 저 멀리 동방의 무기를 보는 것이 처음이었고 그 출중한 성능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방산은 요즘 들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기존 굴지의 방산 강국들이 이어지는 군축으로 무뎌진 사이 급증하는 방산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계약군의 지체 없는 납품으로 생산 능력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각 군의 요구사항에 맞출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도 지금으로선 한국밖에 없죠. 이에 최근 유력 외신인 로이터에서도 한국 방산의 숨겨진 저력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취재에 나섰습니다. 특히 한국 방산 수출의 가장 큰 원동력인 K9의 제작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공장 내부까지 찾아가 그 영상을 담아오기도 했는데요. 이들이 분석한 한국 방산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한국은 유럽의 무기 수요를 노리고 세계 무기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 잡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남해 연안의 이 공장에서는 자동화된 로봇과 작업자들이 폴란드로 출하될 예정인 자주포를 조립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계 최고의 자주포 제조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서방 국가들이 앞다퉈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키고 북한에서 남중국해에 이르는 지역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한국 정부가 작년에 폴란드와 체결한 140억 달러 규모의 무기 거래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12명 이상의 경영진 및 관리들과 만나 이번 합의가 한국의 야망이 세계적인 무기 공급국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오계환 이사입니다. 체코,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등은 유럽에서만 방위품을 구매할 생각이었는데 한국 기업에서도 이제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빠르게 납품받을 수 있다는 것이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거래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으며 국내 개발된 수백 개의 로켓 발사기, 포탄, 탱크, 전투기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미국 및 나토의 시스템과 호환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폴란드 관리들은 한국이 거의 누구보다도 빨리 무기를 만들겠다고 제안한 것이 핵심 고려사항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의 지속적인 관계는 남한의 무기 생산이 항상 증가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폴란드의 분석가인 오스카 피에트레비츠는 이를 독일을 비롯한 기타 주요 무기 공급국과 비교합니다. 한국의 제안에 대한 각국의 관심은 유럽 지역의 주요 공급국인 독일 방위산업의 제한된 생산 능력을 고려할 때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에 헝가리는 독일의 44대의 레오파드 탱크를 주문했지만 지금까지 한 대도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관리들은 더욱 편한 무기 인도를 위해 폴란드 내에서 무기를 생산하는 제안으로 폴란드를 설득할 수 있었다고 로이터 등신에 말했습니다. 로이터가 방문한 한국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서는 자동화된 6대의 대형 로봇과 150명 이상의 노동자가 폴란드로 향하는 K9을 대량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로이터가 인터뷰한 차용수 생산관리자는 폴란드를 비롯한 각 구매국의 막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약 50명의 직원과 더 많은 생산 라인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고 밝혔습니다. 그는 공장에 설치된 로봇은 K9 용접 작업의 약 70%를 처리하며 이 자동화된 공정이 생산력 확장의 핵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화는 하루 평균 8시간을 운영하고 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24시간 내내 공장을 돌릴 수도 있죠. 차용수 관리자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당신이 원하는 주문량을 충족시킬 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폴란드 역시 누구보다 빨리 무기를 제공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이 주요 고려사항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K2 10대와 K9 24대의 초도 물량은 계약이 체결된 지 불과 몇 달 지나지도 않은 12월에 폴란드에 도착했으며
그 후로도 최소 5대의 전차와 12대의 곡사포가 추가적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행보에 방심하고 있던 유럽의 방산업계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유럽 방위산업체의 임원은 우리는 오랫동안 그들을 과소평가했지만 그들은 우리가 몇 년이 걸릴 일을 몇 주 또는 몇 달 만에 처리했다 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안의 민감성을 이유로 들어 익명을 조건으로 이런 말을 했는데 이는 유럽 방산업계에 한국의 등장이 얼마나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점입니다. 로이터나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한화 공장과 한화 직원들을 직접 보고 나서 한국이 제공하는 신뢰가 지금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성비가 좋은 점은 둘째치더라도 납기 따위 본체만체 하는 게 일상다반사인 방산거래의 세계에서 철저하게 납기를 지켜주는 한국이 주는 믿음이 남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뢰들 바탕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세계 곡사포 시장의 5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PGZ의 수출 프로젝트 사무국장 루카스즈 코모렉은 이 거래로 한국과 폴란드 회사의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무기를 만들고 유지 보수하며 궁극적으로는 다른 유럽 국가에 공급까지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폴란드가 구매한 라이센스로 만드는 한국 무기도 포함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26년부터 전차 계약분 820대 중 500대와 곡사포 계약분 672대 중 300대가 생산될 계획입니다. 코모렉은 직접적으로 우리는 하청업체, 기술 이전 제공업체 및 구매자의 역할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너지들 창출하고 유럽 시장을 정복하기 위해 우리의 경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도 덧붙였죠. 폴란드는 한국 무기를 구매할 뿐만 아니라 한국과 함께 유럽 방산시장을 정복하는 것도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영국의 본사들 둔 에이전시 파트너즈의 방위 및 항공우주 분석가인 세시터사는 두 나라 모두 방위산업이 잘 구축되어 있으나 이러한 장기 계획에는 걸림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측의 정치적 지향이 바뀔 경우 무기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또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서 수요가 유지되더라도 다른 유럽 국가들이 일자리 창출이나 산업 활성화를 노리고 폴란드와 같은 방식의 공동생산협정을 한국과 따로 맺기를 원할 수 있다고 터사는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개별적인 거래가 훨씬 이득이 커 보이는데 굳이 폴란드들 사이에 끼고 거래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는 폴란드가 중개하는 한국 무기 판매에 대해 일부 국가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고 덧붙이며 폴란드의 계획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유럽에서 한국 방산의 입지는 압도적입니다. 너도 나도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는 나머지 20조짜리 빅딜을 한 폴란드조차도 한국의 유럽 방면 수출기지 지위를 지키기 위해 쟁탈전을 벌이게 생긴 상황이죠. 이대로라면 머지않아 앞서 폴란드 방산 관계자의 표현처럼 유럽을 정복하는 것도 꿈이 아닐지 모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현재 6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 여섬이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고 있으며 그중 4만 2천 명, 70%은 우크라이나 군대에 입대했다면서 러시아의 침공에 대응해 더 많은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군대에 합류함에 따라 이 숫자는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여군이 늘어나는 것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이미 2000년대 들어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여군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북유럽에서도 여군의 비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여섬의 비율이 2014년까지만 해도 6%였지만 최근 9%에 육박하고 노르웨이는 2015년 나토국 중 처음으로 여성 의무복무제를 도입해 2021년 기준 20%까지 올라갔습니다. 과거 소련에게 침공당했던 핀란드는 75년 동안 중립을 유지해왔으나 최근 나토에 전격 가입하면서 러시아의 가장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한 것만으로도 이번 전쟁은 러시아의 패배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1340km 달하는 국경을 맞댄 국가로 러시아는 나토의 동진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감행했지만 결국 핀란드를 나토에 합류시키면서 나토와 맞댄 국경을 2배로 늘렸습니다. 그동안 핀란드는 과거 러시아에게 침공당한 뼈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중립국이지만 군사력 증강에 힘써왔고 동원령으로 100만 명을 총검으로 무장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핀란드는 어떤 북유럽 국가보다 강력한 여군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핀란드 여군이 운용하는 기갑부대의 힘이 놀라울 정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최근 핀란드 여군이 조종하는 K9 자주포 영상이 크게 화제가 되면서 원부에서 흔히 말하는 핀란드 미녀가 조종하는 자주포라는 식으로 재미를 주는 게 아니라 러시아군에게 정말 위험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를 모는 핀란드 여군들의 의용이 대단해 보였고 K9 자주포만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돕작도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핀란드는 이 K9 자주포로 지금 엄청난 일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작은 핀란드와 같이 대규모의 정규군을 유지하기 힘든 나라에서는 방어에 가장 유용하고 효과적인 무기체계가 자주포, 견인포, 전차라고 했습니다. 핀란드는 이에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K9 자주포를 지난 2017년 중고로 48대를 구매해 배치하고 2021년 10월 10대를 추가 발주했으며 지난해 핀란드 내에 주둔하는 캐나다 나토군과 공동으로 쓰겠다면서 38대를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총 96대를 구매했는데 최근에는 견인포 600대를 자주포로 교체하겠다면서 그렇게 되면 700대의 K9 자주포로 엄청난 포병 전력을 갖추게 됩니다. 러시아에게는 폴란드보다도 더 위험적 민 국경을 맞댄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K9 자주포를 만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손재일 사장은 얼마 전 수출 비화를 들려줬는데 지난 2016년 노르웨이가 K9 자주포를 구입하려고 현지 시험을 하는데 이웃나라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도 구경을 하려고 참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보다 핀란드와 에스토니아가 더 놀랐고 핀란드는 잽싸게 사겠다고 하며 에스토니아도 구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화는 지금 당장 신제품을 만들면 시간이 걸리는데 중고라고 사겠냐고 하자 핀란드가 바로 중고 48대를 사겠다고 했고 결국 노르웨이보다 9개월 먼저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북유럽의 국가들이 K9 자주포에 반한 이유는 그 놀라운 성능과 뛰어난 가성비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에스토니아 고위 군사 관계자가 2018년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한국의 부대를 방문했는데 에스토니아 장군이 보는 앞에서 한국군 최고 책임자는 부대에 배치된 신병에게 K9 자주포를 운용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초년병도 쉽게 조작하는 것을 보고 에스토니아 장군이 감동했고 에스토니아는 K9 자주포 12문을 계약하고 이후 24문을 더 계약했습니다. 이것은 처음 다뤄보는 초년병도 쉽게 운용할 수 있을 만큼 조작법이 쉽다고 했는데 자주포를 처음 다뤄보는 여군들도 쉽게 다룰 수 있고 전규군이 아닌 예비군들도 동원되면 바로 다룰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성, 의무복무제를 도입해 여군 비율이 무려 20% 나되는 노르웨이에서도 이 K9 자주포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2021년 공개된 K9 자주포가 발사될 때 놀라는 노르웨이 여군의 모습이나 올해 공개된 선원을 달리는 K9의 위력을 설명하는 노르웨이 여군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성능을 지니면서도 쉬운 조종법과 자동장전 시스템까지 갖춘 K9 자주포는 여군들이 운용의 위력을 발휘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 되었고 이 때문에 북유럽 국가들이 K9 자주포를 앞다두어 도입했다고 했습니다. 3대적으로 K9 자주포와 경쟁하는 독일 G000은 조정법을 의이는데 6개월 이상 걸리고 유지보수도 어려워서 이들 국가가 K9 자주포를 선호하는 이유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에게 한국은 운용하기 편한 무기만 전달해준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여군이 직접 운용하는 장면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3월 육군 제7포병여단의 K9A1 자주포 사격 훈련에서 놀라운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군단 화력을 보유한 7군단은 북진선봉이라는 상징 명칭을 갖고 있는데 유사시 아군 전방부대가 북한군의 남침을 저지하면 뒤이어 7군단은 적을 격퇴하며 북진해가는 부대입니다. 7군단은 동아시아 최강 전력으로 중국 기동군단 2개랑 맞먹을 정도로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에서 한국의 7군단을 막으려면 핵밖에 없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군단의 7포병여단 소속 번개대대에서 펼쳐지는 K9 자주포 실사계 훈련의 주체는 여군들이었습니다. 번개대대는 포탄 43발을 발사하며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이 훈련을 지켜본 미군 러스 커핑스 중령은 K9은 최고의 화포무기다. 이번 훈련을 통해 K9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확인하게 됐다며 한미동맹은 역사상 가장 강한 동맹이자 적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동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사격훈련을 한 번개대대에는 최초의 여군 전포대장인 김유림 중위가 있었고 탄약 부사관 손세정 중사, 직접 자주포를 운용하는 김민수 하사 등 여군들이 훈련을 이끌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차부대에서도 강인한 한국의 여군들이 활약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 육군 최초 여군 전차중대장이 된 윤재은 대위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K2 전차를 모는 한국의 여군 전자소대장 사진이 트위터에 올라가자 여기에 해외 네티즌들은 엄청나다 라고 감탄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의 여군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비교했는데 그 중에도 일본군의 사진은 전혀 달랐습니다.
강민한 카리스마가 풍기는 이 한국의 여자 소대장은 다른 나라 여군들과 대비되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K9 자주포, K2 전차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를 직접 운용하는 여군의 전술과 경험까지도 전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 자료에 따르면 K9 자주포는 2000터부터 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 점유율 48%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임을 입증했습니다. 2023년 현재 점유율은 이미 절반을 넘은 52%가량이며 지금까지 체결된 개마굴량이 원활하게 수출되면 점유율은 70%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앞으로 개발할 예정인 K9A2는 선진국 거대 방산기업조차 뛰어넘기 어려운 동표에 도전한다고 했습니다. 자동화 기술을 더욱 개선해 1분당 최대 반사수를 기존 6발에서 9발로 늘리고 승무원도 5명에서 3명으로 줄인다고 했습니다. 사거리는 장기적으로 100km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내년부터는 최초 자주포를 만든 본산지 영국의 노후 자주포 대체 산업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당장 필요한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넘어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는 무기까지 만들고 있습니다.